핀테크 기업 혁신 성장 전략 세션 운영을 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오주영입니다. 먼저 행사 2일차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깊은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금융위원회나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016년부터 핀테크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서비스 발굴과 운영에 좀 집중하고 있다면 저희는 기존의 기술 중심의 ICT 기업들이 금융산업 분야로 넘어와서 핀테크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더 나아가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까지 좀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세션도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성장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평가 그리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으로 세션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각 발표는 25분 발표와 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나이스 평가정보 최원진 변리사님께서 기업 성장 주기별 기술 평가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발표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성장 주기별 기술 평가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최원진 변리사입니다. 오늘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많은 전문가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발표 자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장 주기별로 활용 가능한 기술 평가 유형과 그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발표자 및 기관 소개, 그리고 기술평가 유형, 기술신용평가, 투자용 기술평가, 그리고 특례상장 평가 등에 대한 핀테크 분야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초에 그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특허법인과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이제 특허나 기술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요. 현재는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평가 기획이나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본 발표에서는 제가 이제 기업 성장 주기별 활용 가능한 기술 평가 관련 소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기술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근무 중인 나이스 평가 정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연간 10만 건 이상의 기술 평가나 신용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기관입니다. 2014년 기술 신용 평가 기관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기술 상장 특례 평가 기관, 2016년 기술 평가 기관, 그리고 2017년에는 발명의 평가 기관 등 다수의 평가 기관 지정을 받아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의 성장 주기별 활용 가능한 기술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성장 주기는 크게 창업 단계, 도약 단계, 성장 회수 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 성장 주기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 평가가 있습니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 기술 분석이나 산업 분석, 또 사업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성장 전략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도약 단계에서는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용 기술 평가나 조달청 등록을 위한 평가 등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성장 및 회수 단계에서는 특례 상장 평가나 이를 위한 예비 진단 평가를 받는 기업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 성장 주기별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 평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금융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 평가들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업 성장 주기별 중에서 가장 앞 단계에 활용 가능한 평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제 여신을 위해 활용하는 기술 신용 평가가 있습니다. 이후 조금 성장한 기업들은 성장 사다리 펀드 등의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투자용 기술 평가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많이 충분히 성장한 기업들은 한국거래소에서 기술 성장 기업들의 특례 상장을 위한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특례 상장 평가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술 신용 평가 먼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신용 평가는 2014년 1월 기술금융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반영하는 신용평가와 기술력이나 기술 가치를 반영하는 기술평가가 융합된 평가로서 현실에 기반한 미래의 가능성을 포괄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중 기술 등급 체계 보시면요, T1에서 T10으로 구성되며 T3에서 T6까지는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로 세분화해서 총 18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 모형은 기업 특성 및 기술 분야를 반영한 모형을 적용을 하고요.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특성으로는 업력 7년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창업 기업과 그 초과하는 일반 기업으로 나누고 있고, 기술 분야에 따라서는 일반 모형, 소프트웨어, 바이오, 건설 모형 등으로 구분을 해서 구분되고 있으며, 핀테크 관련 기업들은 주로 소프트 모형을 적용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혹시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크게 기술 사업 역량과 기술 경쟁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각의 대항목 내에 중항목, 소항목들이 세분화돼서 실질적으로는 총 26개의 소항목으로 표준화된 가이드에 따라서 세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기술 등급 체계에 보신 세부 내용인데요. T1으로 갈수록 기술력 등급이 좀 높은 등급이고요. 평가 문구 보시면은 T1 같은 경우는 기술력 수준이 상위 5%에 해당하며 기술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평가를 제가 실제로 하면서 T1 등급은 저는 한 번 정도밖에 평가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등급이고요. 그리고 실제 T8 이하 등급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T3에서 T6 구간 내에 위치하는 좀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신용평가에 대한 효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신용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평가로 주로 은행 여신대출 실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따르면 기술신용평가를 활용한 기술금융 활성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중소기업 대출 평균 대비 금리가 좀 인하되고 있고, 한도 확대의 효과도 좀 보이고 있으며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유망 기술 분야 기업 및 창업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술금융기업은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핀테크 기업들, 특히 초기 핀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 신용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술 금융 지원을 받는다면 안정적인 성장을 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객관적 시간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투자용 기술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용 기술평가는 기존 기술평가가 융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인데요. 투자용 기술평가 관련 연역을 살펴보면 우선 2014년 1월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도입되고 기술신용대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2015년 6월인데요.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이 추진이 되었고, 그 일환으로 기술금융을 투자 섹터까지 확장하여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3천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성장사다리 펀드의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21년 1월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신용정보원에서 투자용 기술평가 개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용 기술평가는 투자 용도에 따라 적합한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가중치가 적용된 평가 모형이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판단 모형 25%와 통계 모형 75%가 결합된 형태로서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잠재력에 기반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과
관련 인프라를 보급하려는 목적의 평가이고요. 기업 특성 및 기술 분야에 따라서도 다양한 모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등급 체계는 아까 보신 기술 실용 평가와 조금 다르게 TI1에서 TI10으로 총 10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투자형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 모형은 기업 특성과 기술 분야 반영해서 모형이 적용이 되고요. 기업 특성으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업력 7년을 기준으로 창업 기업과 일반 기업으로 구분이 되고 일반 기업을 창업 기업 죄송합니다. 일반 기업은 다시 창업 기업은 다시 사업화 이전과 사업화 이후로 세분화돼서 이제 총 3개의 모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핀텍 그 기술 분야에 따라서는 ICT 서비스, ICT 제조, 게임, 바이오 의료, 영상 공영 음반, 유통 서비스, 전기 기계 장치, 화학 소재와 같이 8개의 기술 분야로 세분화돼서요. 평가 모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기업들은 주로 ICT 서비스 모형을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도 크게 경영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4가지 대항목으로 구성이 되고 세부 항목들이 총 34개의 소항목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서 샘플도 같이 한번 첨부를 해봤는데요. 우선 투자형 보고서로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은 기술평가 등급 종합, 그리고 전문가 평가 결과, 기업 및 기술 현황 등 9가지 목차에 따른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전문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항목이나 세부 항목별로 등급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TI4 등급으로 양호한 등급을 받으신 걸 확인할 수 있고 세부 대항목은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B+, B-, B-, A- 이런 등급으로 나오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왜 이런 평가가 됐는지 세부 항목들에 대한 평가 결과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 중에는 그 요약 평가 의견 및 세부 평가 의견에 그 왜 이렇게 등급이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투자형 기술 평가 등급 체계는 TI1에서 TI10까지 구성된다고 말씀드렸고요. TI1으로 올라갈수록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형 기술 평가 같은 경우는 TI5를 기준으로 TI5 이상의 기업들은 TCB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TI 등급은 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성장 잠재력이 실제 기업의 성장으로 좀 치환이 되면서 잔존하는 성장 감세력이 다소 좀 감소하는 그런 모형으로 좀 개발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런 결과가 꼭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 성장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은 성장 잠재력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핀테크 기업들은 그 특성상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 규모가 성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발맞춰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투자용 기술 평가 등급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서 지속적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시로서 2개의 핀테크 기업의 평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A사 보시면요. 기술 신용 평가 등급 보시면 T5를 유지하고 있다가 T4로 향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T4-는요. 2022년에 좀 기술 등급을 좀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 같은 기간 동안 투자형 기술 평가 등급은 TI2에서 TI4까지 감소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 감소했나 좀 봤더니 A사는 투자용 실제로 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보시면 2016년 대비 20년에 매출이 약 6배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시면 다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서 투자형 기술 평가 등급도 향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보면서요. 기업 규모가 성장을 하면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B사 보시면요. B사는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 신용 등급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자형 기술평가 등급 역시 TI3에서 TI2로 향상이 되고 있는데요. B사는 매출 규모가 아직까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지술 등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도 투자형 기술평가 등급도 향상되는 이런 걸 보면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도 이런 A사와 B사 사례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 신용평가 등급뿐만 아니라 투자형 기술평가 등급도 지속적으로 동반 상승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특례상장 제도 및 특례상장 평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례상장 제도는 전문 평가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평가 등급을 받거나 상장 주관사의 추천을 받은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해 일반 상장보다 완화된 재무 요건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위 그림은 이제 특례상장 요건을 좀 정리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 이익 실현 기업 보시면은 뭐 세전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것과 같은 요건들이 있고요. 이익 미실현 기업, 그 테슬라 상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기 자본이 250억 이상 이런 뭐 요건들이 있습니다. 즉 이익 실현과 이익 미실현 기업은 주로 재무적인 요건이 주요 요건들인데요. 이런 것과 차별화되는 것이 기술성 사업성 평가 트랙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현재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좀 적지만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보유함으로써 성장 잠재력 있는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한 트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평가 기관에서 A와 트리플 B 이상의 2개 평가 등급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는 특례 상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진입 제도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9월을 보시면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 평가 시 한계 평가 기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으면 독한 것으로 했고요.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을 45 영업일에서 30 영업일까지 대폭 단축을 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요.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기업은 기술평가 시 한계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족한 것으로 했고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은 사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좀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이오, ICT, 소부장, 서비스 등 업종별로 기술성 평가 모델을 세분화하는 개발을 진행 중이며 금년 내 확정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례상장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총 24개인데요. 이 중 그 전부산하 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을 포함해서 총 17개가 있고요. 기업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저희 나이스 평가 정보를 포함해서 총 7개 사가 특례상장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기술 분야별로 좀 살펴보면요. 2020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바이오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을 기준으로 특례상장 기업의 기술 분야가 좀 변화를 했는데요. 21년에 총 31개의 회사가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9개 기업만이 바이오 기업이었고 72%에 달하는 22개의 기업이 비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즉 기존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 특례 상장보다는 일반 상장을 통해서 상장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특례 상장 기술 분야가 약간 편중이 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해소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다소 적지만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성장 잠재력이 큰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한국 거래소에는 바이오, ICT, 소부장, 서비스 등 업종별로 기술성 평가 모델을 세분화하는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평가 모델 개발로 인해서 핀테크 기업들의 기업 특성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특례상장 평가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기술성, 시장성 등 2가지 대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 세분화된 소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표준화된 가이드에 따라서 세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혼합된 평가 형태고요. 전문성을 고려해서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총 6명에서 7명이 평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술 평가 등급은 트리플 A에서 D까지 총 10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보신 기술 평가 중 핀테크 분야와 관련해서 이슈되는 내용들을 좀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용 기술 평가 관련된 지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투자용 기술 평가가 활용되다 보니까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입주사 또는 핀테크 지원 사업의 수혜기업 등에 대해서 투자용 기술 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 성장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스 평가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당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아 평가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다소 모수가 조금 제한적이기는 한데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의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과 기업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기업들 봤을 때 우선 기업가 정신이나 기술 혁신성, 시장 현황 등 항목은 대부분 B-에서 A-까지 등급이 좀 높고 편차가 좀 적었는데요. 즉 경영주가 갖춰야 될 기업가 정신, 기업 경영 투명성이나 기술 차별성, 신기술 분야 개척 가능성 이런 항목들이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편차가 큰 항목으로는 경영진 역량 및 기술 개발 현황 부분에서 좀 편차가 컸는데요. 특히 경영진 역량은 보시면 E+에서 A-까지 가장 편차가 좀 크게 나오는 항목이었습니다. 요거를 반대로 좀 해석해 보면요.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좀 다소 간과를 하고 계셨던 이런 다방면의 경영진 구축을 좀 잘 해주신다면 평가 결과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핀테크 분야 두 번째 이슈로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시행 규칙 및 시행세칙 및 전문 평가 제도 운영 지침의 개정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핀테크 코스닥 상장 지원 방안에 따르면은 전문 평가 우대, 질적 심사 우대, 그리고 전문 평가 기간 확대와 같은 개정이 있었는데요. 우선 전문 평가 우대 관련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은 이런 여러 4가지 평가 항목 중에서 2가지 평가 항목을 우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계속성과 관련해서는 질적 심사 항목 중에 혁신성을 우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평가기관 등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기술평가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평가기관 대비해서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을 통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특례 상장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특례 상장 컨설팅과 같은 핀테크 기업의 특례 상장을 위한 지원 역시 좀 강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2021년부터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상장 모의평가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의평가 컨설팅은 특례 상장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부터 실제 평가 같은 모의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컨설팅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특례 상장을 준비하시는 핀테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컨설팅 결과 많은 기업들이 기술 사업 계획서 작성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강화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상장 제도 및 준비를 위한 컨설팅 측면에서도 지원이 지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핀테크 친화적인 상장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상장사들이 일반 상장 트랙을 선택했던 것에 비해서 향후에는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자금 조달 및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업 성장 주기별 기술 평가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좋은 발표 해주신 최은희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받고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핀테크 기업들이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신용평가 등급 기술 신용평가나 투자용 기술평가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평가를 잘 받아서 좀 잘 된 기업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꼭 핀테크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례를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기술 신용평가, 투자용평가 그리고 특례상장평가가 기업 성장 주기에 이렇게 연동이 돼서 이제 평가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단계 쪼개지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 관련해서 일단 기술 신용평가를 잘 받으신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은 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투자 매력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투자형 기술 평가까지 긍정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연동해서 끌어올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단계에서 좀 많이 좀 후단에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특례 상장을 또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으시는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이제 평가했던 모형과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결국은 기술 개발과 그런 역량을 강화하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신 기업들이 좋은 결과를 항상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네. 답변이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최원진 변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SK증권 김준영 팀장님께서 핀테크 기업 투자 유치 성공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발표자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SK증권에서 신기술 투자 업무를 맡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제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 발표 주제가 핀테크 기업 투자 유치 성공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발표 요청을 받고 나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요즘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제가 막 반드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필승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도대체 있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냥 IR 자료 작성 잘하는 법, 계약 시 유의해야 할 것,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또 책도 잘 나와 있고 온라인 강의도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업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다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 게 사실 한 곳의 투자사에 대해서라도 좀 정보를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발표를 하면 어떨까 해서 발표 내용이 주로 저희 회사 소개와 저희 회사의 투자 방향입니다. 그 점이 좀 부족하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차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SK증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 사례랑 그리고 왜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사례나 저희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K증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SK증권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1955년에 설립돼서 67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 회사이고요. 임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0명인데, 그런데 이제 이 자본 규모로 봤을 때는
자본 규모로 봤을 때는 약 6천억 정도로 사실 좀 중소형 증권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큰 금융회사는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현재 최근 몇 년간은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 페이지가 사실 키사에서 되게 유명한 투자 기관이 아니라 저희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영 철학과 이제 중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SK증권 사명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예. SK증권 사명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되어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4가지 측면에서 중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증권사 고유 영역인 이제 자산 관리, 명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에는 사실 패밀리 오피스 중심의 거액 고객, 이제 이쪽에 자산 관리체가 맞춰져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비대면 고객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거액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투자를 잘하자, 이거를 이제 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투자 컨셉이랑 리스크 관리 모형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랑 계속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분 관계를 맺고 인수도 하고 그래서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 투자 레코드를 계속 쌓아 나가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다시 자산관리 명가가 되기 위해서 자산관리 고객들에게 상품으로 제공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ESG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저희 이제 SK증권이 국내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탄소 배출권을 획득했었고 ESG 채권 영업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조금 지금 발표랑 관련이 있는데, 저희 이제 SK증권은 디지털 사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사업 부문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인원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사업에 거의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점 사업으로는 일단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모든 채널을 모바일화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 제일 좀 힘을 쏟고 있는 거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SK증권은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존 사업들을 재구성을 하고 분사, 뭐 인수, 지분 투자를 해서 지주회사 체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한편으로, 지금 저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를 적극적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를 출시한 펌블에도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미술품 디지털 자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술품 공동구매 업체인 열매 컴퍼니와도 제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디지털 자산 수탁을 하는 기업인 인피니 블록에도 전략적 투자를 아주 최근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기술 개발 역량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나 투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붙인 건데, 예, SK증권은 그 앞에서 사명의 그 사회의 행복과 성장을 뭐 돕는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업무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을 인정을 받아서 금융위로부터 2년씩 3회 연속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신기술 투자 본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고, 저희가 이제 작년 4월에 설립했는데 1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투자 재원을 약 2,300억 원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47개 기업에 총 61건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투자 분야는 저희가 바이오가 제일 많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ICT 서비스나 유통 서비스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일반적인 증권사랑 많이 다른 저희의 특성인데, 저희 다양한 전문기관이랑 협업을 해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 창업 엑셀러레이터 스타벤처스와 함께 이제 창업 3년 이내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개사를 선발했는데 6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를 완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세미나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키사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키사는 지금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기술 보안 경쟁력 강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5개사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 요 블록체인 핀테크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5개사 중에 순수 블록체인 기술은 한 군데밖에 없고 4군데가 다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시사점을 보자면은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 핀테크의 중요한 이네이블러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핀테크가 유망한 그런 분야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된 기업들 중에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지금 에트리와, 그리고 에트리가 출자한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기관 에트리 홀딩스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사업의 목적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ESG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소 기업이나 공공기술 사업화하는 기업들의 랩투 마켓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단순히 이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에트리 홀딩스가 투자 연계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 연계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에트리의 연구 인프라, 연구 인력들 이런 것들도 연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투자 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저희 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사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업은 이제 글로벌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인 소다 기프트를 운영하고 있는 소다크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시리즈 A에서 단계에서 투자를 했는데요. 이제 소다 기프트는 기존 모바일 선물하기 이제 저희 뭐 기프티콘 이런 거를 이제 국가 간에도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고요. 그래서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그냥 수십 초 내에 국경을 넘어서 선물하는 것이 서비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 있는데 고향에 선물을 보내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만 선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캐나다로도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계속 서비스 국가를 확대해 나가서 진짜 이제 국경 없는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투자를 할 때 중점적으로 봤던 사항은 이제 소다크루가 이제 원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운영을 했던 기업이라서 이제 국가 간 저비용으로 고속 환전, 정산 이렇게 가능한 솔루션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회사가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었고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가 금방 따라잡기는 어렵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뭐 나중에 사스 형태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뭐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기업은 트래블 월렛입니다. 그래서 트래블 월렛은 사실 조금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유명한 기업인데요. 그래서 수수료 없이 해외 환전 그리고 뭐 지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리즈 B 단계에서 투자를 했고요. 이제 그 충전 카드 하나에 이제 미국, 일본, 뭐 유럽, 동남아 이런 15개국의 통화를 충전해서 현지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하고 출금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제휴처를 통해서 해외 직구, 해외 송금 서비스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서비스, 수수료 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배경에는 이제 비자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고요. 그래서 트래블 월렛이 영국 핀테크인 레볼루트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비자 최고 등급인 비자 프린시펄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고 그래서 비자 글로벌로부터 되게 적극적인 사업 제휴 기회와 그리고 거래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사실 원래 되게 회사분들이 외환 업무를 계속 하시던 분들이라서 이제 수수료 없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외화 결제 솔루션 아예 시스템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간에 그 단계를 거치던 사업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수수료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축한 외화 결제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사스 형태로 그런 기업에 공급하는 그런 공급자로서의 사업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뿐 아니라 이때 공동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트래블 월렛을 높게 평가했던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업팀의 외환 실무 그런 전문성이랑 그리고 이제 규제를 막 합리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규제를 이렇게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전문성 그리고 이제 신뢰성 이런 것들 되게 경영진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던 기업입니다. 예, 저희 여기 인슈로보고요. 다음은 인슈로보는 위치 기반의 손해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건물과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은 건축물 지리, 뭐 사업자 정보 등을 수집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절차나 서류 없이 그냥 5분 이내에 보험상품 결제까지 완료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인슈어테크가 대부분 스크래핑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모아서 생명보험 위주로 사업을 영위했는데, 여기는 이제 소상공인 같은 사업자들의 정책 의무보험 중심으로 한 사업 모델에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부엔카미노인데요. 부엔카미노는 목표 기반 저축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되게 초기 기업이고요. 저희가 시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서비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비상금, 여행 이런 목적별로 그냥 저축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제 계좌 중심으로 통장 쪼개기를 했을 때는 결국은 사실은 본인이 엑셀로 이런 걸 관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요렇게 자동으로 해주면서 실제 저축의 재미나 효율 뭐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것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사실 목표 기반의 자동 저축 서비스가 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 모델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미 해외에서 성공된 모델의 국내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혁신성장 프로그램 선정기업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아이쿠카는 DID를 활용해서 이제 엄마 공인인증서로 이제 들어가면은 아이의 계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아이의 금융생활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제 뭐 금융생활 관리까지는 다 되는데, 계좌 비대면 개설은 혁신금융 서비스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이콘루프는 되게 블록체인 기반 기술 자체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제 금융권에 많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서 금융권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링크는 이제 NFC 태그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폰은 지금 애플페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는 미래 에셋페이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랩은 이제 사실 데이터 공급자인 개인이 이제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 공급자인 개인이 사실 받는 혜택도 부족하고 자기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도 상실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개인들이 데이터 제공에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데이터 흐름에 단절이 생기는 문제를 착안해서 개인이 데이터를 통제, 관리,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투자 유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사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사실 되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유형을 나누면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들,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들, 시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보통 이제 핀테크에 많이 투자를 하신 분들은 시장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중시하는 유형은 뭐 창업팀의 막 근성투지부터 해서 실제 객관적인 스펙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고요. 기술은 이제 기술 자체의 우수성도 보는데, 아까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단단한가,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못 뚫을 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뭐 이제 핀테크 기업 평가 받을 때 시장 규모가 얼마고 MAU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정말 다 갖추고 실적 지표도 다 나오고 거의 성장 다 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초기 기업이 투자 유치를 할 때도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서비스 오픈하고 실적 지표 나오면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핀테크 기업도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기회 요인으로 보면은 이제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미 유니콘 핀테크들이 너무 커져 있고 빅테크들도 금융에 진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전통 금융 회사들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랑 협력을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뒤에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투자 유치 전략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한 것보다 이제 생각보다 당연한 건데 이제 못 지키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오픈하고 실적 지표 나오면 투자하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최소 기능이라도 빨리 서비스를 만드셔서 시장에서 검증을 받는 게 좋고, 사실 그거를 할 자금도 부족하실 때는 조금 가슴이 쓰리시더라도 그 밸류를 낮추고 투자금을 최소한해서 그거를 받고 나서 그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으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IR을 들어보면은 저희 뭐 다음 달까지 납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현실적으로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통 투자자들도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뭐 회사를 설득하거나 저희 회사 자체를 설득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엄청 긴 시간을 두고 투자 유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사실 뭐 6개월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저희 회사를 막 소개드리고 그리고 금융산업 환경 변화를 말씀드린 게, 이제 생각보다 금융회사들이 핀테크와 협력 수요가 큽니다. 일단 자체 디지털 역량이 없고,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하겠다는 그런 니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금융회사에 이렇게 협업을 제한하면서 사실 전략적 투자를 받는 게 또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3분, 4분 정도 남아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만 받고 바로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예. 그거를 예. 저는 다 들렸는데 혹시 다시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그 마지막 발표 주신 내용이 이게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전통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기업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예. 어떤 공식적인 루트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예. 저희 그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 핀테크 기업이 뭐 어떤 데들이 있는지, 얼만큼 있는지, 뭐 그리고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은 고민을 해서 사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게 반가워할 겁니다. 근데 사실 서로 그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시는 그
팀장님께서 저한테 핀테크 기업 리스트 좀 투자 검토했던 리스트라도 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사실은 그 뭐지? 사실 뭐 대표 번호로 해서 그냥 그 뭐 디지털 사업 담당하시는 쪽 전화 뭐 연결해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 이제 투자하는 부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뭐 IR 행사도 많이 가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저희한테 연결해 달라고 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뭐 충분히 뭐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니까 이제 뭐 시드부터 시리즈 B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증권사가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과 비교해서 투자 대상이나 기준에 차이점이 있는지 아,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벤처 캐피털은 중기부 소관에 이제 그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창업 기업, 벤처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고, 저희는 이제 금융위원회 여신금융업법에 따라서 이제 신기술 사업자에 대해서 투자하고 뭐 융자나 이런 금융 업무를 하는 그런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술 사업자가 범위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기술로 사업화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상장 기업에도 투자는 할 수 있고 해서 투자 범위가 조금 더 넓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벤처 캐피털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증권사가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하는 거는 2016년에 금융위에서 이제 그 겸용을 허가를 해준 이후부터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겸용을 허가해 주시고 저희 이제 투자가 되게 활성화되면서 거의 모든 증권사가 다 겸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회사로 이제 전문 회사를 두고 있어서 거의 뭐 벤처 캐피털이랑 차이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으면은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IPO가 빨리 될 것 같은 기업에 그러니까 모험적이거나 주기가 긴 투자는 조금 VC에 비해서 적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김준영 팀장님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본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엄청 적극적이시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는 기업이 있으시면 나중에 명함 교환하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 아주 반갑게 이야기 드릴 겁니다. 네, 이상 좋은 발표해 주신 김준영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투자청 구본희 대표님께서 핀테크 기업 해외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투자청의 구본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핀테크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시고 핀테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핀테크 기업이 사실은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해외 진출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외 투자자들을 잘 이렇게 만나 가지고 투자를 유치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투자 유치가 투자를 갖다가 받아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게 해외에 진출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결코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일한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제 서울
시에서 발표했던 비전 2030 그리고 글로벌 금융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투자청의 해외 투자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 유치 기업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비전 2030은 두 가지 큰 이제 그 키워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선도도시고요. 두 번째는 퓨처 바이브인데요. 여기는 이제 일단 그 회의 주제가 핀테크 관련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도시 공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서울이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도시로 나아갈 겁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시아 경제 허브 도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 융합 혁신 도시, 창업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업 성장 도시, 그리고 감성 문화 관광 도시로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금융도시 공약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2030년까지 외국인 투자 300억 달러를 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아시아의 디지털 금융 중심 허브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울투자청을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어떤 기업들에게 외자를 갖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서울 디지털 금융센터를 지금 현재 여의도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금융센터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완공이 될 거고 약 한 지금 위치가 여의도에 있는 과거 서울 기동대 부지에서 지금 아마 건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5년까지 완공이 돼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저희들이 디지털 금융대학원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핀테크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한 340명 정도의 디지털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기업 규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 규제 혁신 지원단을 구성해서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서울시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규제 개혁을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핀테크 육성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에 금융특구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이 계획을 갖다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디지털 금융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완성을 해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투자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핀테크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어떤 금융기관에서 해외 진출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에서 금융기관을 갖다가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핀테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 진출할 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게 물론 경험이 이제 불과 한 3, 4년 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힘든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경험을 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진출할 때 사실은 이제 국내 시장도 만만치 않은데 해외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ICT 인프라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상관섭이나 규제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이제 미얀마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오래전에 있었던 상품이기도 했는데 그룹 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품이냐 그러면 이제 같은 마을에 한 4-5명 정도였던 친구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 금액이 $US 기준으로 한 300불에서 500불 사이. 그럼 1인당 300불 하면 정말 작은 금액인데 물론 이게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달러 기준으로 300불이 미얀마나 캄보디아에서는 엄청 뭐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각각 5명들이 각각 대출을 갖다가 300불씩 받고 같이 서로 연대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 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렇게 연대 보증을 갖다가 이제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친구 아니면 친척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부실 비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거의 부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만일에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실률이 아주 낮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대출이 집행이 되고 회수를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나가서 회수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던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 상환하는 절차가 거기에 있는 마을에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번화한 슈퍼마켓 가서 슈퍼마켓에서 어떤 시스템이 지금 다 깔려 있어 가지고 대출 상환을 하다가 거기 있는 편의점에서 이제 상환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이러한 상품들을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들 이런 부분을 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럽에서 금융기관을 설립을 할 때 어떠한 상품으로 어떠한 영업을 해야 돈이 벌릴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탄탄하게 운영이 될지를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융당국으로부터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이제 라이선스를 받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채권 트레이딩이라든지 자금 결제, 자금 중개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다 여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핀테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에 있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해외에 있는 자본가들을 서울에 있는 기업들에게 많이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한 해외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나 PE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뭐 북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는 특정한 한 국가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고 동남아에 소재한 어떤 벤처 캐피탈들은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 대한 어떤 마켓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관심을 받고 자본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이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동남아든 북미든 유럽이든 해외에 진출해서 좀 더 성장을 하고 스케일업 돼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투자한 그 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빨리 회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벤처 캐피탈들과 같이 투자가 되고 커넥션이 이루어진다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아까도 이제 조금 전에 제 발표 이전에 SK증권에서 이제 팀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관심을 가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들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해외 투자자를 갖다가 많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해외 투자자 어떤 리스트를 약 한 데이터베이스를 한 400개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뭐 저희들은 이제 서울투자청이기 때문에 서울 소재 베이스의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러한 기관이긴 합니다만 서울에 있는 아주 유망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지금 한 1,500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그러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리를 하면서 만일에 어떤 성장을 어떤 기회를 갖다가 엿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요구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에 맞는 해외 투자자를 갖다가 섭외를 해서 1:1 미드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직접 뭐 줌이든 아니면 또 뭐 대면 미팅이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특히 코어 100이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핵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이 코어 100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약 한 1,500개의 기업 중에서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성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업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 자본가들의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IR 덱부터 시작해서 뭐 팩트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 미팅을 위한 또 그런 어떤 해외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 투자자들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있지만 해외 투자자는 제 경험상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 특히 이제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국내의 이제 기업들이 열심히는 합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시장에서 혹은 어떤 특정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은 조금 많이 부족을 해요. 그 해외 투자자들이 최근에도 이제 그 해외 투자자와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기업과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해외 투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시장을 갖다 확대하시겠냐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성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투자자로부터 좋은 어떤 그런 인상을 받기가 어렵고 좋은 투자 유치를 갖다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어떠한 시장에서 어떠한 타겟으로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건지를 갖다가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 좋은 어떤 그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멘토링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의 멘토링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해외 진출에 있어서 많은 허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을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훌륭한 기업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부터 저희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투자 유치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어떤 이제 앞으로 유망한 프로미싱 코퍼레이트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직접 이제 1대1 미팅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11월 달에는 또 싱가포르의 핀테크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업들을 이제 선발했습니다. 선발해서 여기에 있는 전시회나 투자 설명회에다 참가를 해서 그들이 이제 참가한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해외 투자 유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A사 같은 경우는 금융 솔루션 제공 핀테크 기업이고요. 과거 2020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코어 기업으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와 1대1 미드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벤처 캐피탈들 투어에서도 또 미드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실리콘밸리 해외 전시 지원도 이렇게 참가를 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사는 고용량 데이터 처리 유선 통신 케이블 제조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전략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어떤 도움이 됐던 그리고 투자 유치까지 이루어졌던 그러한 어떤 성공 사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이게 마지막 페이지래요. 제가 이게 마지막 발표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 쓰면 아무래도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빨리 끝내는 게 다들 얼굴이 좋아지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또 성장하거나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신다면 저희들에게 연락하시면 이게 저희 어떤 경험상 볼 때 해외 투자자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떤 관심과 투자 유치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해외 진출로 다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종료를 해주셔서 마지막 세션 조금 이르게 끝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명함 교환하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 나중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발표해주신 구본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준비한 세션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그 금융위와 같이 이렇게 그 핀테크 위크를 같이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더 좋은 시간대로 그리고 더 좋은 발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